오늘은 이제 그 2026년을 맞이하고 많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관세도 또 15% 내려놨더니 또 25% 올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는 어떻게 하느니, 뭐 부동산은 세금이 또 어떠니, 막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려고 시작했습니다. 여기 그 시작에 보시면 화면에 그 동남아시아 지도 나와 있잖아요. 지금이 또 이 동남아시아 쪽에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운빨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동남아시아 쪽에 뭐가 이제 정리가 좀 됐잖아요, 인제. 나쁜 그런 기운들이.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그 기회를 좀 어떻게 잡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시세 한번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텔레비 보다가. 금시세 지금 100만 원 됐잖아요. 뭐 90 내가 팔 때는 한 90 몇만 원이고 이제 살 때는 뭐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잔치 돌잔치 갈 때 이제 100만 원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세공비가 있으니까 한 110만 원? 요즘 세공비도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1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 겁니다, 인제 그 한돈 가져가시면. 100일 때 반돈 가져가시면 얼마예요? 한 60만 원, 60만 원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혼시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 결혼시킬 때? 뭐 금반지 그래도 뭐 몇 돈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반지. 뭐 3 돈짜리다 5 돈짜리다 뭐 한 냥짜리다 뭐 이런 거 인제 할 텐데, 와 그러면 도대체 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금반지 하나도 해 주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인제 도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요 금시세 그 지난 1 년간 올해 1 월까지 어떻게 올랐나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25년 1월 달에 42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1월 달에 인제 103만 7천 원 이렇게 인제 기준 금액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작년 5월 달에 48만 원, 그러니까 1월 달에 42만 원, 5월 달에 48만 원, 많이 안 올랐죠. 그러고 인제 8월 달에까지만 해도 50만 원, 그리고 11월 달인데도 66만 원. 인제 슬슬 오르는 거죠, 인제 연말 다가오면서. 그러면서 12 월에 70만 원 하더니 1월 달에 100만 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인제 여기는 뭐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나 유튜브에 보시면 왜 올랐는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미국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인제 패권 국가, 뭐 경찰 국가 이런 것들이 인제 슬슬 희미해지는 거죠, 인제. 희미해지면서 안전 자산을 모아야 되겠다는 게 이제 각국 은행들의 기조가 됐고, 또 중국은 여전히 사 모으고 있고, 미국은 뭐 8천 톤 넘게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인제 그런 그 세계적인 추세, 중앙은행들의 추세가 100만 원은 넘긴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제가 가장 신뢰하는 또 유튜버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이제 그거죠. "금 생산이 많이 줄었다, 금 생산이." 그래서 역대 한 뭐 1900 년대 이후에 이렇게 보면 금 생산이 줄었을 시기가 금값이 요동을 쳤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쭉 올리고 나면 여러분들 그 생산 단가라는 거 있잖아요. 가격 대비 생산 단가로 마진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또 채굴이 시작이에요. 또 채굴이 시작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 미터 밑에서 팠는데 이제는 100 미터 밑에까지 내려가도 그 생산 비용을 이제 판매를 하고 나면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인제 금이 어 싸지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싸질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술 혁신을 해 가지고 금을 추가로 더 이렇게 캐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인제 뭐 달나라가 어떻고 화성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인제 이런 희귀 원석 이런 것들의 어떤 생산 가치는 이제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인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세상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10 년치를 한번 봐 봤어요. 10 년치를 봐 봤더니 2016 년에 17만 원, 17 년에 20만 원, 그러다가 19 년에 19만 원으로 잠깐 빠졌어요. 19 년이 19 년이 인제 코로나19 터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그랬잖아요. 저희 하늘이 막 맑아지면서 가을에, 여름에 맑았죠. 그러면서 인제 중국이 생산을 멈춘 거죠. 왜냐하면 온통 다 그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인제 다 차단을 시켜 버린 거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지구촌이 돈을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1 년부터 슬슬 또 금값이 26만 원, 또다시 23 년에 25만 원 빠졌다가 24 년에 다시 28만 원 올랐다가 25 년도에 인제 26년 1 월에 1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24 년에서 26 년에 오른 금액이 3 배, 4배 이렇게 오른 거예요. 2년 사이에 4 배가 오른 4 배가. 그전에는 16 년에서 24 년까지는 10만 원 정도 올랐어요.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70%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4 년에서 26 년은 3 배가 넘게 올랐 4배 정도 올랐다. 4배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19 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국가들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푼 효과가 이제 26 년에 정점을 찍는다. 누구 때문에? 미국의 그런 어떤 주도적 패권 이런 것들이 인제 희미해지면서 이제 그런 추세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금시대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봤어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막 금시세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금값이 막 뭐 150만 원 갈 거다, 120만 원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금값이 안 올랐어요. 그러고 비트코인이 그때 막 쫙 올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인제 사람들은 뭐 "반감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5년 동안 비트코인의 5년 동안의 시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2018 년도에 1 비트코인이 1,100만 원 정도 했었고 2019 년도에 37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한 3분의 1 떨어진 거죠. 그러고 2020 년도에 다시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21 년에는 인제 오히려 1,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했던 게 3배 넘게 오르죠. 그러면서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22 년에 4,700만 원, 그다음에 23 년에 2,900만 원 또 빠졌죠. 그다음에 24 년도에 5,800만 원 됐다가 25 년, 26년 지나면서 25 년에는 1억 6천 까지 갔었죠. 그리고 25 년에 26년 1월 달에 지금 1억 2,9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럼 25 년에는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보시면 25년 1월 달에는 1억 5,500만 원 정도 하다가 25년 3월 달에 또 1억 2천으로 빠졌고 또 5월 달까지도 1억 5천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5년 8월 여름 들어오면서 1억 5,600 으로 다시 회복을 했고 10월 달에 1억 7천 갔다가 아 인제 26년 1월 달에 1억 2,900 1억 3천만 원대에 있던 게 이제 지금 또 다시 빠진 거죠. 음 그런데 인제 한 가지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고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고래들의 영향력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요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 같은 경우는 뭐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금융기관 내지는 또 산업용이 사용량 자체가 원래 절대적이죠. 이 주얼리나 이렇게 자산용보다는 산업용이 인제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핸드폰에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쓰이는 용도가 이제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인제 좀 유사하긴 한데 여기에 인제 고래라는 거하고 기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포함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산업용이 인제 금에서는 인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의 기업은 이제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보유하는 이제 비트코인 시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우리는 법인을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법인이 못 사서 다행인데 만약 법인이 샀었으면 지금 저희 나라 법인들은 아주 다 개 물릴 뻔했죠 진짜. 근데 다행히 물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비트코인은 이거를 조절하는 가장 큰 세력으로는 이제 고래라는 명칭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금 같은 경우에 인제 중앙은행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산업용은 일정 부분 그냥 제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들어가고 금융기관도 뭐 일정 보유량 정도만 보유하지 그거를 굳이 많이 보유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건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나 안정 차원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지금은 매입할 시기라고 인제 보는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용으로 들어오긴 해서 이런 금융기관들이나 이제 중앙은행들이 매입을 하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사는 그런 내지는 고래가 사는, 그러니까 이 사립기관들, 사설기관들에서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더 많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는 뭐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암호화폐는 가장 큰 메리트는 탈중앙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리먼 브로더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금융 사고들이 날 때마다 개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개인들이. 그런데 그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그 상황 자체가 원인이 뭐냐면 뭐 정부라던가 금융기관이라던가 이런 못된 놈들이 어 개인을 털어먹는 사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더 이상 국가나 금융기관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인제 코인이 시작이 됐고 개인들 간에 코인이 거래가 되고 또 거래가 되면서 지불도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인제 벌어지는 게 이제 코인의 가장 큰 메리트였었는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뭐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 그러고 뭐 이걸 제도화시키고 ETF 만들고, ETF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체는 코인에는 플러스 영향소는 아니다. 플러스 영향소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플러스 영향이 아니라고 봐서 그게 또 그럼 마이너스적으로만 갈 거냐라는 거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SF 영화 보시죠? SF 영화에서 만약에 칵테일을 사 먹어요. 바에 가서 칵테일을 사 먹을 때 뭘 지불하든가요? 이렇게 현금 주든가요? 아니면 카드를 내든가요? 저 영화에서, SF 영화에서 특히 카드 내고 현금 내고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뭐 기계를 턱 넣었다 빼든다든지 아니면 뭐 인타이밍가 하는 영화에서는 여기 시계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계로 막 결제를 팔목에다 대고 이렇게 그 판에다 딱 넣으면 시간이 결제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현금이나 카드를 주는 경우는 저는 SF 영화에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새로운 지불 수단이 발생을 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지불 수단, 결제 수단, 지불 수단.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나라 뭐 이 지구상의 세상이라는 게 만화가들이 얘기한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만화가들이 얘기하는 뭐 로봇 태권브이 지금 나왔잖아요, 이제. 예. 완전히 뭐 제조를 막 사람이 다 하고 뭐 현대자동차 지금 뭐 뿐만 아니라 테슬라 다 로봇가 이제 하는 그런 시절이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지불 형태도 결국은 이런 기존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바뀔 거다. 그렇지만 그 태동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인제 이 코인들이 거래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신뢰도가 더 쌓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300만 원짜리, 아니 300만 원이 아니라 원래 비트코인 10,000원인가 뭐 몇천 원부터 인제 시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100만 원일 때 못 샀던 것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인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하나 갖고 있으면은 뭐 그때 누가 비트코인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없지만 만약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친구 전화번호 삭제하고요. 아니 수신 거부해 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기꾼도 그런 과학 몽상 사기꾼이잖아요. 괴기한 이론을 가지고 막 덤비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비트코인 가지고 뭐 10억 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진 않죠. 지켜보죠 그냥. '진짜 10억 되려나?' 뭐 이런 생각 가져요. 그런데 지금 인제 1억 7천 갔던 게 1억 2,900 돼서 어떠세요? 기분 안 좋죠. 그런데 인제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자산들이 다 그렇지만 뭐 금값인들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러고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러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값하고 비트코인이 약간 VS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보완하는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다가 비트코인이 오르다가 인제 그렇게 되는데 둘 다 같이 오르는 시절은 아직은 안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안 온 것 같고,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안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금값이 안 오르고 뭐 요런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금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동산 값이 오를 거라는 거에 반대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 26년, 27년, 2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에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술 한잔 사 드릴게요. 예. 술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대한민국이 내릴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은 만 분의 1도 없을 거예요. 만 분의 1도. 지나가는 개도 부동산에 비읍은 물고 다닐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부동산은 오른다. 왜냐? 당분간 공급이 없으니까. 아니 미미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세금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입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보는데 이제 구입할 때는 사실 취득세, 중개보수, 채권 매입, 법무사 비용 플러스 인제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요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입에 문제가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구입에 문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유는 인제 보유세 있지, 종합부동산세 있지, 주택담보대출 있지, 화재보험료, 뭐 수선비,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이 인제 있습니다. 그 보유할 때는 사실 비용 들어갈 것들이 꽤 있어요. 불로소득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는 거에 대부분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공감하세요. 근데 싸구려도 좋으니까요. 싸구려도 좋으니까 뭐 만약에 1억 짜리 상가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요. 한번 사 보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1억 짜리를 만약에 은행에 넣어 놓으면 4% 까지 안 나오죠. 요즘 한 2% 정도 나오니까. 뭐 많게는 뭐 2. 몇 프로까지 나오겠지만 2%로 보면 1억 이면 2천만 원, 200만 원. 1 년에 200만 원이 이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억을 넣어 놓으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를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인제 구입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유하면 보유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뭐 대출 받았으면 대출 이자, 원금, 뭐 화재보험도 무조건 가입해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엔 4% 수익률이 나와야 은행에서 이자 받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내가 매입을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4% 수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3% 나오면 은행 이자보다 못한 놈이 되거든요. 그죠? 안 사면 상관이 없어요. 사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가를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내가 돈이 1억이 있어. 은행에 넣어 놓으시겠어요? 상가를 사시겠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시세 차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억 짜리를 사 놓으면 내가 나중에 2억에도 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 은행 이자만 보존할 수 있으면 '나는 상가를 사겠다.'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98%가 있어요, 98%가. 코인으로 돈 번 사람 뭐예요? 집 사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 뭐예요? 집 사요. 그래서 인제 그런 보유에 대한 니드가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한 그 우리나라 소설이 뭐예요? 토지. 박경림 소설가가 작가가 쓴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유화가 있어요. 근데 보유하다가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 양도세 플러스 지방소비세. 그래서 양도세를 지금 뭐 최악의 경우는 이제 82.5% 까지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팔았어? 1억 남았어? 그럼 8,250만 원 세금 내라. 인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개보수 들어가죠. 법무사비 내죠. 세입자 이사비 주죠. 뭐 인지세, 공중비용 이런 거 뭐 거기다 심지어 증여 상속세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거 없다.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예 처분하면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구입하고 보유하고 처분이 있어요. 부동산 팔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얘기예요? 팔지 말라는 얘기고요. 사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소비를 자극하는 구조죠. 이 구조 자체가. 소비를 자극하는 구조예요. 일단 사. 팔면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팔면 죽여버린다. 예. 그리고 "너 갖고 있지? 갖고 있으니까 세금 내." "못 내? 처분해."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 사긴 사는데 그다음은 나라 거야. 딱 이런 거야. 나라 거야. 어 갖고 있는 놈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나쁜 놈이. 왜? 물론 뭐 세금을 나쁜 놈한테 걷는 건 아니지만 약간 지금 대한민국은 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요. 부 주원 글씨가 좀 찍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주원 글씨가. 그래서 여러분들 집 사지 마시고요. 부동산 사지 마시고요. 다 파세요. 근데 팔지도 못해요. 양도세를 막아 놔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냐면 진입 장벽은 되게 낮춰 놨어요.
낮춰놓은 대신에 공급을 안 해요. 진입장벽 낮춰놓고 공급을 안 해. 그 대신 보유하면 세금 엄청 때리겠다. 지금 이제 저 뭐야 뭐 대통령 될 때는 뭐 세금으로 부동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금 또 툭툭 건드리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세금으로 조절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부동산을 세금으로 조절 안 하는 줄 아나 봐. 뭐 이런 건 거죠 인제. 그래서 인제 처분을 똥구멍을 미리 막아 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저기 크게 걸리는 거예요. 간병하다가 똥 많이 싼다고 항문을 기저귀로 막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게 그거잖아요. 똥 많이 싼다고 기저귀로 똥구멍 막아 버리는 게 이 처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동산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구조다. 저도 요번에 정리하면서 더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부동산 갖고 있으면 음 기역, 시읒, 쌍기역이죠. 그래서 기역, 시읒, 쌍기역.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금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이런 구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유튜버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게 뭐냐면 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는데 이거를 나라가 통제할 수 없다. 물론 어떤 경우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특정 장소에서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거주지를 이리로 옮기든가 아니면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몸만 가서 어 지 일을 하든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북한에 가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북한으로까지 집을 옮길 수 있는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과밀 억제권역 내 부동산 신축 제한 등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냥 집을 사느냐 못 사느냐도 되게 중요한 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도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원하는 곳에 거주나 이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는 게 헌법 14조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는데 이걸 막는 게 세금이나 이런 어떤 토지 거래 허가 같은 걸 통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 토지 거래 허가라는 거는요. 추가로 내가 토지를 더 갖는다든가 아니면 정부가 뭐 어떤 그런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그 지역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토지 거래 허가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서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토지 거래 허가 권역이다는 어떤 거냐면 정부가 이곳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인제 없어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헌법 14조에 되어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30 평짜리 집 팔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A 동네에 30 평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찻길 건너 옆 단지로다가 이사를 가야 돼. 이 아파트가 새로 졌어. 더 좋아. 이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세요? 이거 팔아서 일로 갈 수 있으세요? 없어요. 세금 82.5% 내면 이사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죠? 이제 고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세금에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처분해서 양도세, 지방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세금 중에 대부분이 거론 안 하는 거가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1가구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2주택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나는 2주택이 농가주택이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그 추가로 갖고 있는 주택이 저 지방에 있는 거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지방소득세에서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는 다 들어갑니다.
보통 취득세가 저희가 4.2% 정도 보거든요. 4.2% 지방 뭐 이런 거 다 하면. 그래서 인제 4.2% 정도 보는데 1 가구 2 주택에 양도세는 해당이 안 되더라도요. 취득세는 해당이 돼요. 그러면요 2 배예요, 2 배. 제가 알기로는 2 배예요. 훨씬 많이 내요. 그래서 취득할 때 거기서 한번 빵 맞죠. 그럼 이제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인제 취득세라는 자체가 그렇게 세금이 크지 않다 보니까 뭐 120만 원 내나 240만 원 내나 이게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2배 내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구입할 때 취득세에서는 1 가구 2 주택에 제한이 없다. 인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꼭 알고 계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한 가지 인제 요 앞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0 억에서 5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뭐 2024년 2025년 저도 정부 발표 때문에 알게 됐는데 수십 조가 나갔대잖아요, 해외로. 수십 조가. 그런데 인제 그거를 그 정부에서는 뭐 해외 주식을 사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해외 주식을 뭐 얼마나 샀겠습니까? 그 샐러리맨들이 주로 살 텐데 뭐 돈 많은 사람들 사 봤자 그 사람들 몇 명이 그렇게 조 단위로 살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몇 천억 단위예요, 몇 천억 단위. 이게 조 단위로 넘어가려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해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해외 주식을 할까요? 또 얼마나 할까요? 기껏해야 뭐 1,000만 원 이하의 뭐 그냥 한 100만 원, 200만 원 많아야 1,0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뭐 40 조가 이렇게 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약 100 억에서 500억 정도 가진 자산가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공장이 나갔든 아니면 갖고 그냥 이민을 갔든 뭘 했든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 자산가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가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생존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인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인제 어떤 요즘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 환경 같은 거 그다음에 미국의 저 트럼프 같이 저렇게 또 또라이같이 외치는 저런 또 막 압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인제 중국하고 미국일 텐데 중국으로 가면 미국이 엄청 싫어하니까 새로 나가시는 분들이 중국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나 아니면 상속 증여세가 없는 나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어디예요? 뭐 두바이라는 거 아니에요, 두바이. 거긴 증여세가 상속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인제 뭐 미국으로도 나가고 뭐 베트남으로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나라에서 요런 지금 말씀드린 뭐 미국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더 나간다면 싱가포르 같은 요런 데로 돈이 제일 많이 나갔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기업가들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산가들의 또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해외 진출이라는 문제들이 여기서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뭐 건물을 사든지 기업을 사든지 아니면 사모펀드식으로 해 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기업은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징이 뭐냐면 뭐 다른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업 승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철물점 하시던 분이 회사가 커져 가지고 뭐 철물 유통을 한다고 해요. 자제분들이 이 철물 유통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용접을 하다가 용접이 너무 잘 돼 가지고 뭐 철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납품을 하세요. 음. 이게 옛날 말로 철공소거든요. 자제분들이요.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매출이 200 억, 300억 되고 마진이 막 20%씩 남아도 15% 20%씩 남아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요즘 사람들은 다 삼성전자에 꽂혀 있고요. 로봇에 꽂혀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에 꽂혀 있고요. 춤에 꽂혀 있고 트로트에 꽂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쯤에 일본의 오타쿠에 엄청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들이 그냥 실업수당 받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뭐 돈 모아지면 그냥 여행 다니고 돈 떨어지면 다시 편의점 알바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에 가면 혼자 살면서 그냥 뭐 만화책 보고 또 그 인터넷 캐릭터하고 대화 나누고 뭐 이런, 그래서 거의 혼자 독립된, 아니 독립된이 아니라 소외된, 내지는 혼자 다문장을 치고 사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거의 사회성 없이. 근데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오타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나라에 그런 오타쿠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지금 한 5년 10년 지났는데요. 엄청 많아요, 그런 오타쿠가.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저희 나라도 그런 일본 같은 사회를 엄청 따라가잖아요. 왜냐면 여기도 굉장히 급속한 산업 발전, 저희는 더 급속한 산업 발전, 그래서 뭐 요 노령화, 초노령화 뭐 이런 인제 우리가 후속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생존 전략도 결국은 인제 그런 것들에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기업 활동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요즘 그 이런 외진 데 가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기계 공작하고 이런 데, 기계 제작하고 이런 데 사람 뽑으려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고 배가 고프고 또 당장 돈은 되니까 가족은 생기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왜? 내가 가족을 잃었을 때 그 가족을 책임지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해. 결혼을 안 해. 뭐 이래서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 되게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냐면 편의점 알바하나 철공소 가서 일하나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뭐 가면 막 몸에 기름때 묻고 샤워하고 어쩌고 막 이런, 그 우리는 그걸 보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걸 보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추장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고 편의점 알바 좋잖아요, 가서. 근데 인제 정신 노동을 하죠. 여기서는 정신 노동은 없죠, 육체 노동이지만. 여기서 정신 노동 뭐 PTSD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인제 막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옛날처럼 뭐 이렇게 보람 있는 삶 뭐 깨어 있는 삶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사는 삶이 그러면 당신보다 못하다는 거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못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절, 옛날 시절 30 년이나 40 년이나 맞는 그런 직업관이고, 이거는 최근에 2020 몇 년도에 맞는 또 직업관이거든요. 왜냐면 돈 모자라면 또 정부에서 대준다고 하잖아요. 직업 없으면 또 정부에서 뭐 다 만들어 주겠다 뭐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친구들이 굳이 그렇게 힘들어서 철공소 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어때요? 거기에 맞는 기업 생존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뭐 "아 베트남이 우리랑 가장 기업 문화가 비슷하다고 하더라. 국민성이 비슷하다다 하더라." 하니까 인제 '해외 어디로 나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싱가포르 산업단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싱가포르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서 글로 갈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 싱가포르에 나가신 분이 싱가포르이 좋아서 나갔을까요?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가 싱가포르만 있어서 나갔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분들은 베트남만 나오시고요. 싱가포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싱가포르만 나가시고요. 내가 아는 친구들이 다 미국 가 있으면 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철공사 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뭐 던킨 도너츠 매장을 하든지 인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잘 구사하셔야 됩니다. 기획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떤 진출 국가를 선택할 거냐. 그리고 내가 해외 진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리고 비즈니스 사업 모델은 내가 뭘 가지고 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을 컨설팅을 받으시면 그 컨설턴트를 믿으시나요? 컨설턴트는요, 내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사업을 왜 얘를 믿고 해. 그럼 얘한테 돈을 얼마 주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30억 갖고 나가려고 그래. 그럼 이 친구한테 30억 다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한 3천만 원 주실 거예요? 그럼 3천만 원 받고 일하는데 30억을 맡기면 이 친구가 하겠냐고요? 안 하죠. 여러분들 변호사한테 예를 들어 100억 짜리 소송이 걸렸어요. 수임료 얼마 줘요? 성공 보수 뭐 10% 20% 주고 착수비 뭐 5천만 원 1억 주시잖아요. 변호사가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성공 보수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좋은 거고, 근데 착수금 받고 그 일량에 해당하는 이제 착수금 받고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잘 진행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났고 해서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성공 보수 20-30% 받아요. 그럼 컨설턴트한테 30억 갖고 나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 억이다 3 억이다 컨설팅비 줬어. 그러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성공 보수를 줄 수는 있지만,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뭐 누굴 탓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30 억을 날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그 검토를 잘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컨설턴트,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잘 만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컨설턴트 선정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제 그 컨설턴트를 선정할 때까지는 뭐 시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방문 조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컨설턴트를 겪어 보셔야죠. 겪어 보시고 '아 이 친구가 그래도 진솔하게 해 주는구나. 이 친구를 믿고 내가 해외에 나가면 그래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인제 그 뭐 정부 기관까지 알아 가지고 막 로비도 해 주고 이런 좀 금상첨화죠, 그런 것까지 해 주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진출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정말 난처한 지경에 있을 때 새벽 1 시, 2 시에도 찾아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냐, 어? 전화했더니 술 처먹고 뻗어 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컨설턴트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컨설턴트는요, 내 그 여행 가이드가 아니고요. 내 사업의 가이드다. 또 이 사람은 술 잘 먹을 필요도 없고요. 골프를 잘 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현재에 잘 적응해 있고 현지에서 얼마나 잘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치만 예전에 그 컨설턴트 선정 방식은 어땠어요? 의전 잘해 주면 '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제 파악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뭐 사기 잘 당하셨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꾸며서 볼 거냐라는 거를 인제 요 표에 보시는 대로 기업 생존 전략을 잘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진출 국가, 진출 방식, 사업 모델 결정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실천 단계로 들어가서 시장 조사 및 컨설턴트를 선정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예. 또 오늘 요까지 인제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뭐 그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그 2월 달부터는 저는 인제 베트남에 가서 당분간 일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인제 최선의 그런 인제 컨설팅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 뭐 그동안 제 그 유튜브 보시고 좀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가서도 제가 거기서 인제 저도 뭐 베트남에 살아본 적은 없으니까 적응하는 단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